정부가 어제 갑자기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지금까지 부동산을 사라고 은행에 대출이나 그 다음에 기존에 빌린 사람들 대출금 상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완화해서 막 집 사라고 돈 빌려주겠다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 DTI 즉 총부채 상환 비율,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 중에서 내가 부채 상환에 쓰이는 원리금 비율이 얼마인가 하는 비율을 이렇게 높여버려서 이제 원리금을 상환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이자만 내던 사람은 이제는 원리금을 같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면 2억 대출자가 이자만 50만원 월 내다가 이제는 111만원 2배쯤 갚아야 되는 상황에 간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신규 대출도 분할 상환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출한 다음에 거치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좀 이따가 이제 갚기 시작하는 그것도 1년 이내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는 담보보다도 과연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느냐, 즉 수입 심사를 연수입이 얼마인지를 그걸 갖다 서류로 확 꼼꼼하게 세금을 얼마 냈는지를 대출 심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가 오를 때 대비해서 대출액도 줄이겠다. 즉 DTI를 앞으로 비율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토지 상가 등에 대한 담보대출에 있어서도 담보 인정 기준을 강화하겠다. 기존에 좀 허술하게 느슨하게 해주다가 이제는 그게 담보 가치가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자, 제가요 수도 없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또 부동산 거래를 높이고 활성화시켜 가지고 경제를 띄워보려고 하는 것은 실패할 것이다. 결국 가계부채만 늘려 가지고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것이다. 1100조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요 올 상반기에만 33조 6천억이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부동산 관련입니다. 작년 1년에 늘어난 것만큼 늘어나 버렸습니다. 최경환 부총리요 지난해 7월에 LVT, DTI 같은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 가계부채 좀 늘겠지만 대출 구조가 개선되면 리스크가 줄 거다. 큰 소리 쳐왔습니다. 창조경제가 부동산 올리는 겁니까? 그게 무슨 창조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계빚이 폭증하니까요. 최근에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됐니 어쩌니 뭐 지역에 모델하우스들 줄을 서고 아파트 잘 팔린다 했었지요. 1년 만에 대출 심사를 갖다가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길건에 빌려간 사람도 이제는 원리금 다 갚아라 하고 정부 정책이 저쪽으로 갔다가 이번에 이쪽으로 온 겁니다. 오락가락 했죠. 그러니까 돈 빌려주겠다 집 사라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집 사는데 쉽게 돈 안 빌려주겠다 너 능력 없으면 집 사지 마라고 가는 겁니다. 자, 전세는 없고 월세는 비싸고 주택 대출로 집을 살라고 하던 사람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요 오락가락 해가지고 자 경제가 그동안에 주택 거래가 많았지만은 그 주택 거래 활성화로 내수가 확대되고 경제가 살아났습니까? 제가 이 앞에 있으면요 대답할 때까지 한번 고문을 해버리고 싶습니다. 그래가 선거 때 다 돼가니까 돌아가겠다고요? 국민을 호구로 봅니까? 저같이 경제에 문외한도요 작년에 그럴 때 내가 그러지 말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고 이 방송에서도 수도 없이 부동산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동산을 가지고요 경제가 활성화가 되려면 국민들 다수가 그야말로 자신의 소득 수준이 자신의 자산 수준이 집을 사서 현재의 가격 수준으로 집을 사가지고 그걸 갚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과거에 한 두어 번 정도 부동산 폭등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우리 이 정권에 한번 그렇게 만들어서 경제 활성화 한번 시켜보겠다 했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세계 제일 비싼 수준으로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직장도 제대로 없는데 늙은 사람들은 큰 집들 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큰 집 가지고 이제 은퇴할 때 돼서 그 집 팔아야 되는데 누가 새로 짓는 집 5, 60평 되는 큰 집 받아서 살 젊은 층이 누가 있습니까? 지가 직장에 나가서 돈 벌어서 지 돈으로 집 살 수 있습니까? 대출은 내면 갚을 능력이 있습니까? 나도 집 없습니다. 이렇게 비싼 가격에서 저는 집 못 삽니다. 그래서 정부가 잘못 가고 있다. 그야말로 부동산 주택 공급 문제는 국가적으로 장기적으로 싱가포르식의 방향을 생각해야 된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와가지고 그냥 관리 대책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권 초에 경제민주화 그리고 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규제 완화로 가고 창조경제로 갈 때 왜 이렇게 가느냐고 설명을 하고 턴을 했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부동산을 왜 또 사라고 하다가 이제는 쉽게 못 산다고 대출을 쪼는 이유가 1년 사이에 왜 이렇게 변했는지 1년 뒤를 못 내다보고 경제정책을 구사할 사람은 경제정책을 지휘할 사령탑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국가의 경제정책을 맡아서 되겠습니까? 내년 4월 선거 있으니까 그냥 설 출마해버리면 됩니까? 대통령께서는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데리고 있는 사람이요.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애를 쓰는지 그냥 와가 반짝 부동산 많이 사시오 창조경제 합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설거머니 바람 빠지듯이 정치판으로 돌아가면서 나는 책임 없다고 할 건지요. 저는 일이 될 줄 알았습니다.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참 두껍습니다. 대한민국에요. 정책 책임자들 정치 못지 않습니다. 괘씸합니다. 이번에요 이렇게 갑자기 턴한 이유는요 그리스 꼴 중국 정시 꼴을 보면서 또 하반기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고 전 세계 경제 상황이 굉장히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가는 걸 보면서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갔을 경우에 결국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렸던 사람들이 원리 상환금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터져버릴까봐 그 우려를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거품을 빼는 겁니다. 그런데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제목 참 잘 붙였네요. 가계부채 대책. 자, 여러분 집 사라고 한다고요. 돈 빌려서 갑자기 집 사지 마시고요.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거 무조건 다 믿지 마세요. 결국 갚아야 되는 사람은 당사자 여러분들입니다. 중국 증시가 시끄럽다가요 잠깐 잠잠해져서 위기가 끝났나 할 겁니다. 끝난 게 아니라요 잠깐 유예됐습니다. 지금 종합지수 한 4,000선인데요 중국 공산당이 모든 걸 다 주무르는데 못하는 게 정치랍니다. 2000년 이후에 중국 공산당은 5차례나 정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경 대책을 전부 동원했는데 전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금 정시는 약간 올라갔지만은 중국 정부의 부양책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몰핀 주사 맞고 그냥 수명을 약간 연장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중국 정부가 버틸 수 있을지가 우려됩니다. 이번까지 5번의 위기에서 중국 정부는 겨우겨우 막아왔지만은 이번은 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으로는 막기가 쉽지 않을 거다. 한두 번 더 이러다가 폭락할 때가 올 거다.
앞으로요, 중국 증시나 중국 관련 금융상품 투자 조심하십시오. 한국에요, 국민연금 수익률이 세계 6대 연기금 중에서 최저 수익률을 낳고 있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의미심장하게 보는가 하면요, 얼마 전에 삼성과 엘리엇 싸움에 국민연금이 삼성 편들었습니다. 뭐 국내 기업 편들어야지 어쩌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식 내려가가 3천억 손실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저한테 이렇게 메일을 보냈더만요. 아니, 합병에 반대해서도 또 내려갔을 거다. 뭐 제가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연금이 세계 6대 연기금에 속할 만큼 거대한 어떤 펀드면 이 펀드를 잘 운영해서 앞으로 그 국민연금을 은퇴해서 노후 대책으로 타려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돈을 제대로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연금을요, 고갈시키지 않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쥐고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국민연금 수익률이 5.8%입니다. 캐나다 12.7%, 미국 공무원연금 10.7%, 네덜란드 공적연금 10.2%, 노르웨이 공적연금 8.8%, 일본 공적연금이 제일 못한데 우리보다 낫습니다. 6.6%입니다. 자, 이 국민연금 제대로 불릴 수 있는 노력 안 하고요. 제 정권마다요, 국민연금 이용해서 뭐 외국에 빌딩 사라, 국민연금 이용해서 어디 투자하라, 장난친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삼성하고의 국민연금 결정요, 국민연금이 저는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거 뭐 찬성 반대를 지적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돈 날리면요, 설명이, 해명이 100가지도 더 되고,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 운영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요, 수익률만을 놓고 판단해야지 나머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왜 한국의 대기업의 장래를 걱정합니까? 국민연금은요, 잘 운영해서 수익률만 높이면 되는 겁니다. 딴 거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요즘요, 경제가 불투명해지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투자를 안 합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창조경제 이야기해도요, 투자는 기업이 판단해서 하는 거지, 뭐 목에 칼을 들이밀어도 투자해서 돈 날릴 것 같으면 투자 안 합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게요, 30대 그룹의 사내 유보금이 1년 사이에 38조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삼성하고 현대가 그 중에 30조입니다. 즉 두 회사가 사내 유보금 늘어난 부분의 30대 그룹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 5대 그룹의 사내 유보금 합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503조입니다. 삼성그룹의 사내 유보금은 232조고요. 현대그룹이 113조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사내 유보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도 좀 냅니다. 그런데도 투자 안 하고 세금을 내고 말겠다고 하는 것은 투자 적기가 아니다라는 것이 기업의 판단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요, 기업을 목을 비틀어서 강제적으로 투자를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법인세 인상 이야기할 때마다 뭐 버는 것도 없는데 법인세 올리면 어떡하냐. 자, 사내 유보금 많은 사람들 세금이라도 좀 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법인세를 일괄적으로 22% 그래놓고는 실제로 다 감면받고 14% 내고 이렇게 쇼하지 말고요. 낼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세금은 많이 버는 사람, 수익이 많이 남은 사람들이 세금 내고 수입이 없는 사람들은 세금 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업이라도 똑같은 기업 아닙니다. 중소기업, 가내수공업 기업들 숨도 못 쉽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를 일률적으로 올린다라는 그 함정하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다 죽어가는 기업들 세금 미기서 되겠냐라고 해서 없는 사람들이 반대하게 만들어서 진짜 많이 버는 사람들은 세금 안 내고 감면 많이 받고 비과세 그리고 남는 돈 착착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세금도 수익률에 따라서 차등으로 법인세를 먹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참 의료보험 잘 돼 있는 나라고 제가 칭찬도 많이 했는데요. 이 한국의 국민 의료비 공공부담이 OECD 최하위 수준이다. 2012년에 54.5%. 그러니까 전체가 100이라고 보면 공공부담 하는 부분이 54.5%밖에 안 되고 나머지 45%쯤은 개인이 다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못한 나라는요 34개국 중에서 미국, 칠레, 멕시코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공공의료보험 체계가 안 돼 있어서 오바마가 만들려고 지금 죽을 고생하고 있고요. 나머지 멕시코, 칠레 빼놓고는 다 우리보다 병원에 가서 본인 부담을 내는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한국 의료보험 참 잘 돼 있는 나라는 인정을 하는데요. 우리도 갈 길이 멀다라는 걸 알았습니다.